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봄 기운이 스며드는 4월의 저녁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용희의 K댄스 책굿에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책굿은요. 책과 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울림을 나누고자 하는 자리인데요. 한 사람의 삶에서 책 한 권을 세상에 내놓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쓰면서 춤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또 춤이란 무엇인지 제가 또 춤을 왜 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묻게 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작업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한 줄, 또 한 문장, 또 한 장의 기록이 쌓여서 오늘날 이렇게 한 권 또 책 두 권이 되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이 서로 성격은 다르지만 향하는 지점은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결국 춤은 사람을 위한 일이고 또 삶을 위한 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잠시 제가 제 책에 대한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오늘도 K댄스 로그인 중입니다라는 저의 에세이집은요. 제가 춤을 추며 행복하고 또 슬펐던 순간들 속에서 제 일상과 또 사유가 겹쳐진 삶의 기록을 담은 에세이집입니다. 이 에세이집 내용 안에는 몸과 마음 또 무대와 일상을 잇는 아주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 책인 한국춤의 미학 유불도에서 찾은 정동교육은 살짝 어려운 책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과 동이라는 두 요소가 서로 상반되거나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과 움직임이 교차하듯 서로 얽히고 스며드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춤사위를요. 우리 한국 춤의 미적 구조와 또 유불도 사상의 흐름으로 차분하게 정리한 책입니다. 잠시 후에 북티럴레 영상을 통해서 제 책에 대한 여러분들 영상을 미리 보실 텐데요. 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처럼 오늘의 공연은요, 책과 또 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로 엮는 그런 기획의 과정에서 제가 약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책굿에 어울리는 작품은 어떤 작품으로 해야 할지, 또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나눌 수 있는 공연 진행 방식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요, 제 책에 대한 내용과 또 북을 상징적인 오브제로 삼아서 기록의 울림과 또 예술적인 그런 감동과 또 재미를 더할 수 있는 무대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저의 좀 집중을 제가 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잠깐 제가 오늘의 공연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엑세이집을 여러분들 상영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이어지는 순서는요. 제가 에세이집을 집필하면서 품었던 글을요. 정가로 음악적인 재해석을 통한 낭독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낭독, 정가의 낭독에는 정승주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국가무형유산의 가곡의 전수자이시고 또 JTBC 풍류대장, 또 KBS 또 국악한마당, 또 국악방송을 통해서 예술을 대중과 함께 연결해 오시는 분이신데요. 정가의 아주 단아하고 또 깊이 있는 소리로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호강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순서는요. 제가 김경란작 승무를 선보입니다. 또 두 번째 한국춤의 미학 북트레일러 영상을 여러분들 보시고 난 다음에는 오늘 공연의 가장 특별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대담. 예술가들의 유쾌한 수다 시간이 이어집니다. 음악평론가 장희번 선생님과 또 우리 한국 미술계를 대표하고 있는 이건수 감독님과 또 우리 국립무용단의 수석무용수인 김미애 선생님, 또 고려대학교의 민족문화원으로 계시고 있는 김윤지 교수님과 함께 각자의 예술 현장에서 길어올린 이야기들을 춤과 음악과 또 미술의 또 삶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순서는요. 우리 책곳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무심고라는 경고를 들고 하는 작품인데요.
우리 설교방 동인인 김윤정 선생과 또 박현미 선생이 오늘의 무대를 선보여 주십니다. 두 사람은 사촌지간으로 아주 어릴 때부터 함께 춤을 추면서 한 단체, 또 오늘의 한 무대에서 이렇게 춤을 춰 보여주시는데요. 아주 오랫동안 추어왔던 호흡의 결과, 또 이 무심고의 또 서로의 또 케미, 그 다음에 아름다운 춤사위를 여러분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순서는요, 대금 연주자로 아주 뛰어난 연주 실력가이죠. 또 다양한 음악 세계를 펼치고 계시고 있고, 또 오늘의 또 제 공연에서도 음악 감독을 맡아주신 이성준 선생님께서 우리의 국악의 이야기들을 흥겹게 또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굉장히 유머와 또 재치와 입담이 넘치시는 분으로 오늘 관객분들에게 얼마나 또 쉽고 재미나게 우리의 국악의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여러분들 음악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의 순서는요, 제가 그 끌어올렸던 분위기 다시 한번 차분하게 눌러서 김경란유 농계의 별곡을 선보입니다. 오늘의 공연은 이처럼 책과 춤이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자리인데요. 정말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뜨거운 응원과 또 박수가 오늘의 저를 비롯한 오늘 출연진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지금서부터 이용의 K댄스 책 코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은 제가 춤을 추며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했던 순간들 속에서 일상과 사유가 겹쳐진 제 삶의 기록을 담은 에세이집입니다. 어릴 적엔 제가 춤을 잘 추고 싶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내가 왜 춤을 추는지, 또 춤의 본질은 무엇인지, 또 이 춤은 도대체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스스로 묻게 되면서 그러한 고민이 결국엔 삶의 질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춤을 잘 추는 사람이기보다 춤으로 나 자신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K댄스 로그인 중입니다는 그 마음에서 나온 질문으로 시작이 되어서 내가 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의 질문을 안고 10년 동안 자신을 돌아보며 춤사위 하나하나에 제 삶의 시간을 얹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쌓인 사유와 기록들이 자연스럽게 한 권의 책이 되었는데요. 이 책은 한 사람 이용희만의 기록이 아니라 연습실에서 함께 땀 흘린 시간들, 그리고 삶의 길 위에서 스쳐가고 머물렀던 수많은 인연들과 춤으로 대화하며 관계를 맺어온 기록이기도 합니다. 네, 1부는 춤 내 인생에 로그인하다라는 제목 아래 춤을 처음 추기 시작했던 시절의 기억부터 춤과 대중문화의 변화, 그리고 한국적인 것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단상을 풀어냈고요. 2부에서는 춤과 함께한 관계 미학을, 3부에서는 자신을 마주보는 몸의 철학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부에서는 춤과 인생을 오가며 떠오른 그리운 어머니의 부재, 그리고 춤을 즐기고 있는 현재의 나의 모습을 통해서 AI 시대 속의 움직임과 한국 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살아온 이야기이자 우리가 함께 건너온 시간의 흔적이며 춤을 통해서 세상과 관계 맺어온 하나의 공동의 기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로그인 중이라는 말은 단순히 지금 이 순간을 뜻하는 현재형이 아닙니다. 로그인이라는 말은 요즘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일상어잖아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리지 않듯이 춤 또한 몸과 시간으로 접속해 열리는 세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로그인 중은 춤을 향한 저의 간절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춤 세계에 계속 접속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저는 춤을 단지 무대에서만 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곳곳에서 호흡하고 또 마주하듯이 몸과 마음, 또 전통과 현대, 또 무대와 일상, 또 예술과 철학 그 경계들을 넘나들며 춤의 안과 밖 모든 세계에 지금도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춤에 담긴 얼과 혼을 오늘의 시대와 또 제 삶에 비추어서 로그인이라는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네, 저의 아이디는 몸이고요. 또 비밀번호는 춤과 함께 살아온 시간입니다. 결국 로그인 중이라는 말은 춤과 삶에 계속 접속해 있으려는 이용희의 태도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책은 하루하루 춤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다는 작고 꾸준한 저의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나는 무엇에 접속하고 있는지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만의 춤을 다시 로그인하는 그런 작은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춤추는 법과 또 춤을 살아내는 법의 차이는 이를테면 요리를 배우는 것과 또 음식을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의 차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요리를 배운다는 건 레시피를 외우고 또 손의 각도와 힘을 조절해서 칼질을 익히고 또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식의 과정의 일인 것처럼 춤도 동작을 배우고 또 형식을 익혀서 장단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는 것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삶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어떻게 나누는지가 더 중요해지잖아요. 저는 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춤을 살아낸다는 것은 그저 무대 위에서 멋진 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지가 결국 춤이 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춤의 본질과 또 고유성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사람을 어떤 태도로 만나고 또 스스로를 어떻게 돌보는지 그 모든 몸의 습관과 마음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춤으로 이어진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춤을 더 잘 추려고 애쓰기보다는 삶을 조금 더 성실하고 또 깊이 있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과정 자체가 결국은 춤처럼 살아내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뭐 날씨도 좋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또 우리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담을 하게 됐는데 이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인연이 좀 있죠? 네, 저 그렇죠. 2회 전남국제 수묵 비엔날레 때 네, 맞아요. 그 개막식에 그 현대무용가하고 또 네. 우리 고전무용가하고 같이 종합하는 어떤 그 오프닝 세레머니를 했는데 네. 굉장히 그 너무 좋았고 인기가 너무 많았고 또 선생님 주신 그 승무 그게 네.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그거 지금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 있을 거예요. 그걸 좀 네. 많이 좀 소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화의 아주 특징이 잘 드러난 그런 그림 앞에서 또 선생님하고 설명을 하게 되니까 오늘 아주 너무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바쁘신 시간에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한국 춤의 미학 해서 네. 유불도에서 찾은 정동교융 이렇게 해서 이게 첫 번째 책은 좀 에세이풍으로 해서 선생님이 네. 무용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걸 다 보여주셨다면 이거는 아주 전문적인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의 구성을 보니까 그 1부, 2부가 나눠져서 네. 그 아주 또 특별하게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여태까지 쭉 춤을 추어하셨는데 한국 춤의 미학이 무언가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춤을 이야기할 때 우아하다, 또 느린 춤이다, 또 몸짓이 절제되어 있다. 그 안에는 정서적으로 억눌린 듯한 슬픔이나 또 한 심령을 담고 있는 감정의 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춤이 그러한 인상만 가는 것이 아니라 춤추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 그리고 또 그 몸이 깨어나는 사유의 과정 속에 담긴 내적인 미학에 저는 주목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대에 올라서 숨을 고르고 또 장단에 몸을 맡기면서 멈춤과 움직임이 오가는 그 찰나에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내면에서 움직이는 기의 흐름이 되게 중요한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이야말로 정말 한국춤을 한국춤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 속에서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엮는 고요함과 움직임의 교차, 그러니까 정동교용의 원리가 저는 스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춤의 미학은 정동교용의 원리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다스리면서 내면을 조율해가는 과정 그 자체가 한국춤의 진짜 미학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정동교용이라는 게 이제 정이 고요할 때 그 정자고 네. 동은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고 네, 네. 그것이 서로 융화를 이룬다 뭐 이런 뜻인가 본데요. 그러면 네, 네. 이게 정중동, 동중정하고 뭐 같은 의미인가요? 예,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동교육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중동, 동중정과 같은 동양 미학의 개념인데요. 회화나 서예, 건축, 문학 등의 여러 예술 장르에서 중요한 미학으로 자리를 해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두 요소가 서로 상반되거나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스며들고 얽히면서 함께 작용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정동교육은 고요와 움직임이 동시에 존재하고 하나로 융합되는 아름다움, 그것이 만들어내는 내적인 호흡과 또 외적인 움직임의 유기적인 관계를 저는 정동교육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을 보니까 이게 유불도의 사유 속에서의 정의 미학, 이게 정의 미학이 일부고 2부는 유불도 조화 속에서의 동의 미학해서 정과 동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정 쪽에서는 이제 주로 승무 네. 그 설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동 쪽에서는 진도 북춤을 갖고 맞아요. 그렇게 네. 해서 그 우리가 승무의 그 고요함 그런 아름다움하고 또 이 진도 북춤은 또 역동적인 그런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논문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유불도의 조화 속에서 유불도의 시선에서 바라본 우리 한국 춤의 미학이랄까 정중동의 미학이랄까 요걸 좀 구체적인 그 작품 같은 걸 예를 드시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승무에서는
장쾌한 그 장삼 뿌림의 절제된 동작과 또 느린 호흡 속에서의 깊은 내적 집중과 성찰이 드러나고요. 진도 북춤에서는 북소리와 역동적인 춤 사이 속에서 절제와 자유로운 즉흥성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두 작품을 보면 고요와 움직임, 정과 동이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완성시키는 관계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한국 춤은 빠르거나 느린 춤이 아니라 고요와 움직임이 어떤 관계를 맺고 또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가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춤은 몸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글은 마음으로 표현이 된다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보면은 선생님이 이론하고 이 실기를 다 병행하시면서 이렇게 계속 하시는 게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들고 감사합니다. 그런 게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또 무용 또 그 중에서도 우리 전통 무용이 또 어려움도 많고 환경도 그런데 하여튼 우리 춤의 대중화를 위해서 많이 좀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통 춤을 어떻게 현대화하고 대중화시키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이번에 이런 귀한 책을 내셔서 우리가 많이 공부도 하고 우리 이제 한국 춤이 대중적으로 잘 소개가 되고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하시죠. 네. 아무튼 이렇게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대담의 시간, 바로 예술가들의 유쾌한 수다 시간인데요. 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가볍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술가들에게 수다는 작업실에서 또 연습실에서 또 공연의 뒤편에서 오고 가는 아주 가장 진솔한 대화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학술 토론도 또 강의도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또 예술로 또 감각으로 또 몸의 언어로 오늘의 전통과 현대 그리고 또 춤과 예술 그리고 AI 시대의 우리 예술가들의 자리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제가 그 이야기에 대한 각 장르의 패널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분인데요. 해박한 지식과 또 유쾌한 해설로 호평받고 있는 음악 평론가입니다. 수많은 국내의 클래식 공연과 그다음에 KBS 또 MBC 또 라디오 클래식 방송을 통해서 예술을 우리 대중과 함께 연결해 오고 있는 분이신데요. 예술의 맥락을 그리고 우리의 공연 또 한국 춤의 공연, 또 국악, 또 클래식까지 폭넓게 읽어내고 계시는 우리 한국 최고의 스토리텔러이신 장희범 선생님을 자,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분은요,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입니다. 선생님 편하게 앉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수많은 그런 무대에서 우리 한국 춤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그리고 서울무용제의 또 최고 여자 무용상을 수상한 바 있으시고 또 전통과 창작, 또 고전과 현대를 넘나들며 한국 춤의 지금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 김미애 선생님을 자,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자리에 앉으시죠. 자, 지금 여기 선생님들께서 서 계시고 자리를 못 찾는 이유는 정말 이 자리에서 정말 처음 우리가 뵙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분입니다. 자, 세 번째 분은요. 서울대학교에서 미학을 연구하시고 또 동시대의 미술을 비평하면서 예술의 맥락을 읽어내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전남 수목 비엔날레 역사상 정말 총 예술 감독을 2번이나 연임하신 분이십니다. 전통 미학과 현대 미학을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오늘의 대화에서도 새로운 관점을 더해 주실 우리 이건수 감독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 분입니다. 고려대학교의 민족문화연구원으로 계시고요. 세종시 무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이시고 또 춤과 움직임
또 기술의 공진화의 저자이십니다. 사실 저는 이분을 알기 전에 제가 이 책을 너무나 잘 읽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 성균관대학교에서 인문예술학회에서 AI는 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발표를 통해서 저는 논평을 맡았던 인연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기술 또 예술의 흐름을 아주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내고 계시고 있는 우리 김윤지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자, 마이크 다들 켜졌나요? 아. 네, 이제 이 네 분과 함께 자 오늘의 대담 예술가들의 유쾌한 수다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사실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긴 했지만 우리 관객분들께 짧게 인사 한 말씀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일범 선생님 먼저 관객분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CPBC 평화방송 FM에서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하고 있는 클래식 FM DJ 장일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무용단에서 지금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미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이건수 감독이라 그러는데 조금 전에 한복 입은 사람이 좀 비슷해 보이나요? 저 너무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하여튼 근데 충격인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보면서 얼굴이 저렇게 너무 충격인데 하여튼 저는 미술 평론하고 전시 기획하고요. 그래서 요새 그 세종대에서 겸임 교수로 있고 그렇게 미술 이론하는 이건수라 그럽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정말 충격적이긴 하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몸이 아닌 글로 춤을 사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이용희 선생님께서 저를 위촉한 이유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패널분들과 즐거운 수다를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여기 함께 해주신 분들은요 정말 짧게는 수년 아주 길게는 10년 이상의 인연을 맺어온 아주 소중한 분들이신데요. 이렇게 한 자리에 정말 모실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영광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 자리는 사실 공연이잖아요. 그래서 공연의 일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충분한 대화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점 여러분들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전통과 현대입니다. 전통과 현대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긴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이미 벌써 우리가 전통과 현대에 뒤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제 책에도 나와져 있지만 전주 한옥마을이나 경복궁 같은 데를 가보면 요즘에 젊은 세대나 외국인들까지 모두 개량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꽤나 그런 풍경들이 너무나 익숙한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그런 접근성의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과연 전통은 있는 그대로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그것을 시대에 맞게 변형되어야 되는 게 맞을지. 최근에 그 BTS가 광화문과 경복궁에서 굉장히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보여주고 또 K 콘텐츠의 힘을 느껴볼 수 있는 아주 인상 깊은 무대를 펼쳐 보였었잖아요. 그때 광화문을 상징하는 빛의 색채와 또 BTS가 입고 나왔던 그런 의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체성은 어디로 갔는지 또 우리 한국적인 정서와 어떤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을요. 우리 김윤지 교수님과 이건수 감독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 뭐 전통과 현대 항상 이제 우리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전남 수묵 비엔날레를 하면서 특히 그런 문제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남 수묵 비엔날레는 이제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그 동양화 비엔날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서양 미술하고 서구 미술로 이제 일변도로 우리 현대 미술이 왔는데 여기에 이제 동양화, 우리 한국화를 어떻게
발견하고 재발견해서 세계로 이것을 이제 수출할 수 있냐 뭐 이런 문제인데요. 그래서 20개 브랜드화를 좀 해야겠다. 그리고 20개 대중화를 좀 만들어야겠다. 또 20개 국제화를 해야겠다. 이래서 그걸 목표로 해서 만들었는데 아주 유니크하고 특이한 비엔날레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진행하면서 느낀 바로는 이걸 이제 전통의 문제를 너무 따지다 보면은 저 윗세대부터 이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양화 1세대 그 이전 세대부터 쭉 역사를 잡아서 내려오다 보면은 지금 현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가들은 이제 줄 서면은 한 10년이 지나도 못 씁니다. 무대에 못 써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방식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저 스타워즈 보시면 이제 프리퀄이라고 해가지고 1편, 2편, 3편 나오는데 쭉 횟수로 갈수록 더 앞선 세대를 다루고 있거든요. 이 스타워즈가 이제 거꾸로 그 비기닝을 이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봐서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이 현재 우리 동시대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점에 지금 현 주소에 우리 한국화라든지 우리 예술의 현 주소가 어떻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럼 그 전에 있는 세대들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영향을 끼쳤고 또 줄이 닿을 수 있는지를 이렇게 역추적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통이 말은 껍데기하고 자꾸 우리 제스처로 이렇게 흉내내는 쪽으로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은 전통의 본질적인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런 고민하는 자리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들었고요. 그래서 전통이 좀 살아 있어야 된다. 죽어 있는 박제된 전통이 아니고 살아 있는 우리 시대의 전통이 되려면은 이게 역시 우리 동시대의 그런 예술이라든지 어떤 무용 지금 여기 음악도 나오시고 뭐 여러 가지 나오셨지만 문학도 있고 다 있지만 지금 현대 예술이 과거의 예술과 다른 지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사실 또 공부도 좀 하고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부터 한번 전통을 재해석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전통을 어떻게 현재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가 이런 문제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박서보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돌아가셨죠. 요새 유명하게 이제 줄로 이렇게 그으시는데 그분이 서양 화가인데 사실은 동양화를 전공하셨어요. 원래는. 그리고 하시는 방법은 그 한지를 이렇게 줄로 그어가지고 먹물을 또 칠하고 해가지고 그어서 입체적으로 이렇게 울뚝불뚝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방식이 굉장히 그 우리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방식으로 서양화를 그리시는 분인데요. 이 박서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안 변하면 죽는다.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명언 중에 하나인데 안 변하면 죽는다. 이게 뭘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변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안 변해도 죽고 변해도 죽는 건데 이제 그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전통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또 어떻게 전통을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하여튼 이 우리 시대에서 바라본 전통을 어떻게 다양하고 재해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그것을 참 중요시하다. 이 시점이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길었나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먼저 제 의견의 그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전통도 보존이 돼야 되고요. 전통을 통한 변형의 그 작품들도 계속 꾸준하게 작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통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너무나 고답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상징체 아니면 우리가 겪어왔던 시간과 그다음에 공간과 그것을 만드는 춤의 결정체라는 그 역사가 담겨져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통의 의미는 다 공감을 하세요. 근데 과연 이 전통을 갖고 다른 작품으로 만드는 거 또는 다른 작품으로 재해석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 다른 시각이나 비판적 시각도 있는데 저는 또 다른 시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사람은 똑같은 음식, 똑같은 곳, 그리고 똑같은 즐기는 향유의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늘 새로운 것을 보려고 하고 늘 새로운 것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변형 그리고 그 전승 그리고 창작이라는 것도요 전통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작품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어떤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전통은 전통대로 보존하는 파트에서 보존을 하는 카테고리를 만들고, 또 하나는 그 전통을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진화론적 능력, 이 표현의 능력. 사실 오늘 이용희 선생님의 그 승무작을 보면서 춤과 선생님과 춤이 물화일체가 된 게 이런 상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보던 승무가 아니어서 흥미진진하게 봤던 기억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적으로 내려왔던 전통적 승무와 오늘 선생님이 펼쳤던 이 창작의 승무 또는 전통 재창작의 승무의 차이가 무엇이냐? 우리는 어떤 것을 지키고 어떤 것을 전승받아야 되냐라는 구분, 경계선에 있는 부분에 논의가 이제 이루어져야 하죠. 사실 제가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은 전통대로, 그리고 전통을 통한 변형의 작품은 변형의 작품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변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은 그 변형에서 좀 더 나은 그 무엇이 나와서 미래의 전통이 될 수 있는, 클래식 고전이 될 수 있는 오브제가 나온다면은 이 변형의 작업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부분이 혼미 또는 혼돈이 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혼돈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구분과 경계선을 국가무형문화유산이라든지 시도무형문화유산 또는 그 밑에 있는 계파의 유파별로 이루어져 있는 보존회와 그리고 창작 작업을 하는 사람들 간의 정직한 작업을 통해서 구분의 정확한 명기와 그리고 정직한 그 텍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원천 소스에 대한 부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와. 자, 결국 전통을 지키느냐 그것을 바꾸느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고민과 성찰을 바탕으로 우리가 동시대 문화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좀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 있어서 짧게 여기까지 마치고 정말 귀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융합, 콜라보입니다. 자, 요즘에 우리가 문화예술 현장에서 보면 한 장르의 고유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융합, 콜라보, 통합, 통섭과 같은 여러 가지 용어들을 우리가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국 춤의 분야만 보더라도 무대 미술이나 음악이나 또 의상과 같은 비빔밥처럼 섞여서 융합 예술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사실 전통의 멋도 살려야 되고 우리의 그 현대적인 감각을 또 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한 무대, 한 프로젝트 안에서 여러 작업가들이 함께 만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협업을 하는 지점에서 이 작업가들끼리 서로의 작업 방식과 또 사고 방식, 또 미적인 기준들이 달라서 협업 지점에서 어떠한 부분에서는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또 반대로 어떤 지점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열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좋은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요, 우리 현장에 계신 장일범 선생님과 우리 김미 선생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와서 좀 약간 놀란 게 일단 우리가 의상을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모두 화이트, 블랙 앤 화이트 앤 블랙이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컬러풀하게 입고 다니다가도 이런 자리만 오면 다 이렇게 천편일적으로 우리가 입고 오는 게 약간 트래디셔널하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구나. 이거부터 좀 깨야겠다. 다음에는 제가 굉장히 컬러풀하게 입고 오려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이제 협업의 그런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제가 이제 그 음악에서의 어떤 변천 조금 아까 1번 질문하고 2번 질문 좀 섞어서 말씀드리면 그 카라얀 시대의 그 낭만, 그러니까 바로크 음악이 굉장히 낭만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아주 그 자유롭게 이렇게 로맨틱하게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이제 좀 약간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옛날에 했던 방식대로 다시 해보자 하는 운동이 아주 엄청나게 존 엘리엇 가디너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얼마 전에 왔어요 우리나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고음악 운동이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또 어떤 게 나오느냐? 그건 너무 같다. 그래서
이 현대악기를 가지고 고음악적으로 연주하는 절충주의를 해보자. 이러면서 또 절충주의가 지금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이 계속 똑같이 가는 걸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는 다른 예술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터키 행진곡 있잖아요. 따라다라단 따라다라단 따라다라 띠리디리디리디린 딴딴딴딴딴딴딴 하는 그 곡을 요즘에 앙콜로 칠 때 아무도 그렇게 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치다가 갑자기 재즈처럼 치고 아르카디 볼로드스가 편곡한 거를 유자왕이 또 더 재즈적으로 이렇게 치면서 본인이 재즈 아티스트가 되어서 이렇게 융합을 시켜주면 청중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변화하는 걸 좋아하고, 제가 창극이나 이런 그 판소리도 많이 보지만 가장 많이 보는 장르가 가부키거든요. 긴자에 가서 금년에도 가부키를 봤는데, 가부키는 늘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늘 똑같은 예술로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여자가 주인공이었을 때도 있었고 남자가 주인공으로 바뀌었다가 심지어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같은 것도 가부키로 이렇게 만들고 하늘에서 줄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조금씩 계속해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다른 장르와의 결합이나 새로운 시도가 너무나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며칠 전에 통영국제음악제에서 주빈 칸가라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사이보그 피아니스트라는 3번의 공연을 1시간씩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위키피디아에서 전달해 주는 말 그걸 그대로 이제 피아노로 쳐가지고 그 새로운 그 예술을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웃기고 막 자기 몸을 때리고 막 이렇게 치고 막 자학하고 뭐죠? 고무장갑 같은 거 끼고 막 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보고 요 재밌네 이러면서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는 거, 예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여기 융합의 살아갈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미애 선생님, 네,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답이라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이제 저는 춤을 추는 무용수이고, 또 제가 몸담고 있는 그 단체 자체가 어떤 제작 시스템을 갖춰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 콜라보와 융합이라는 이 방식을 저희가 한 10년 정도 이런 작업으로 해온 지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무용수로서는 굉장히 어떤 좀 충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어떤 표현 방식이나 예를 들자면 저희가 처음에 했던 이제 콜라보가 외국 해외 안무자와 국립무용단의 이제 협업이었는데, 어떤 표현 방식, 움직임의 표현 방식이나 아니면은 그 무대 위에서 연출되어지는 또 어떤 작업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을 조금 버려야 했고, 또 그 낯선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서 내가 뭔가 호기심을 갖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거를 내가 만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충돌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 2주의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가 캐스팅이 되는 과정 안에서 그 충돌을 견뎌낸 무용수들과 또 그 충돌 안에서 이 낯선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자 하는 그런 무용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캐스팅된 20명의 한 무용수들이 또 그 색다른 이 작업 방식을 통해서 또 그 안에서 되게 갈등하는 모습을 봤고, 저 역시도 그랬고, 근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지나면서 좀 이해가 되니까 또 하나 내가 알 수 없었던 또 어떤 새로운 어떤 세계가 열리는 듯한, 또 새로운 어떤 그 표현과 또 다양한, 또 내지는 굉장히 정말 이 작업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과연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의 그런 어떤 재미난 그런 성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콜라보라는 게, 또 협업이라는 게, 과거에 저희 어떤 안무 선생님들의 이제 작업 방식은 좀 수직적이었다면 협업은 굉장히 수평적 구조로 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무용수들도 단순히 어떤 답습이나 아니면 주어진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또 이러한 작업 방식 안에서
달라지는 모습을 또 안무자 내지는 어떤 연출 내지는 어떤 음악 하시는 그런 함께하는 콜라보를 하는 어떤 그런 창작자들과 이야기하는 와중에 소통이 잘 될 때는 또 새로운 어떤 또 다양한 그런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무대를 연출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용기도 됐고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좀 에피소드지만 저희가 그 프랑스 조세 몽달보라는 프랑스의 국민 안무자이신 분이신데요. 그분은 이제 연출, 연극 연출, 영화 연출도 하시고 이제 안무자로서의 작업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분과 한 달 반에 이제 작업을 하는 와중에 한 달을 즉흥만 했어요. 하루 종일 10시부터 5시까지. 그래서 그 즉흥을 한국 무용을 전공한 무용수들에게 즉흥이라는 작업은 꽤나 힘든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과연 이렇게 매일매일 한 이 즉흥을 했던 이 몸짓과 그 순간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작품이 어떻게 나올지가 너무 궁금했었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제 작품이 만들어졌을 때 대중 어때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호불호가 많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어렵게만 생각했던 전통을 이분은 굉장히 쉽고 편하게 대하는 그런 태도를 봤어요. 그래서 처음엔 그게 되게 좀 화가 났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전통 의상을 입고 갑자기 힙합 춤을 추게 하고 전통 의상을 입고 함께한 저희가 아프리카 춤을 저희가 되게 한 훈련을 한 열흘 했던 게 있는데 아프리카 춤을 추면서 우리가 정말 어렵고 고귀하게 생각하는 이 춤과 이 역사가 한순간 무너지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힘들었지만 또 그게 하나의 이분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어떤 역사와 지금의 현재가 함께 공존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해가 되다 보니까 그게 어떤 이 콜라보라는 이런 작품, 이런 작업 안에서 또 새롭게 느껴지는 어떤 성과라고 하면 성과라고 할까요? 네, 그런 걸 현장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네. 아유, 너무 귀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융합 콜라보를 하면서 무언가 새로움을 보여준다라기보다는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떤 표현을 담아야 되는지라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에서 비롯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이렇게 콜라보가 어떠한 기술과 또 자본 환경과 또 어떠한 그런 미디어 이런 것들을 결합을 뛰어넘어서 각 장르가 가지고 있는 언어관, 세계관을 얼마만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또 배려하느냐의 그런 문제와 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 예술을 또 새롭게 만들어가면 더욱더 흥미롭고 좋은 작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로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AI 시대 우리 예술가들의 자리, 역할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50이 좀 넘어서 이제야 좀 춤을 좀 알게 되었고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좀 살아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렇게 AI 시대 또 AGI 시대의 초인공지능 로봇이 이야기되고 있으면서 정말 우리 예술가들의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 막막함이 들기도 합니다. AI가 이미 이게 음악도 만들고 또 미술도 정교하게 그리고 또 우리의 동작까지 또 생성하는 그런 시대가 온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술가들이 좀 두렵기도 하고 또 반대로 또 새로운 어떠한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은요. 우리 패널 분들 모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일범 선생님 먼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이 그 뭐 틱톡의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1분짜리 예술로 다 자기를 표현하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 공연장 클래식 공연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레퍼토리는 뭐냐면 말러, 브루크너 막 70분, 80분, 뭐 쇼스타코비치 이렇게 해가지고 90분까지 되는 이런 작품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도 못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뭐 틱톡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카톡도 못하고 그렇지만 그 시간 동안 나는 이거 하나에만 올인하겠다. 이러고 오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오히려 그런 공연장에 사람들이 티켓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오고, 또 지금 통영 페스티벌에서 제가 왔는데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현대 음악에 막 심취해가지고 듣고 이러는 거를 보면서 걱정할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조금 실수하면서 이렇게 연주하는 예술을 인간들도 더 좋아하고 새로운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AI는 AI대로 또 뭐 존재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 인간이 만드는 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더 실제 공연을 보러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오히려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무대라든가 이런 배경이 그런 장치가 되지 않을까 싶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기 뒤에 이제 저는 교복 입은 학생들이 많이 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요즘에 보면은 뭐 이제 자기 장르가 아닌 한국 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뭐 베자르 발레단, 로잔, 뭐 지금 뭐 몬테카를로 발레, 뭐 데미안 헤르스트 같은 세계 최고의 화가가 동양에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전시하고, 정말 좋은 클래식과 다양한 연극과 이런 공연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거를 욕심을 내서 그 젊을 10대 때부터 왕성하게 먹어치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한테서 예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권장드리고 싶어요. 저도 하루에 하나씩 꼭 봤어요. 옛날부터 10대 때부터.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꼭 군대 있을 때도 몰래 나와가지고 하여튼 그런 그 욕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차례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는 어쨌든 이제 무용수이다 보니까 어떤 이런 AI 시대에서 정말 어떤 춤꾼으로서 나는 과연 무엇을 고민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더 어떤 몸에 대한 탐구를 좀 더 미시적으로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양한 움직임과 또 새로운 어떤 기술을 연마하고 그것도 보여주는 것도 어떤 무용의 한 일부이고,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표현하는 어떤 무용 예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과연 이런 어떤 춤을 통해서, 몸짓을 통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와 또 그거에 대한 고민, 좀 더 나라는 존재, 또 내가 춤을 왜 추고 있는지부터 다시 한번 또 그 고민이 좀 더 깊게 들어가면서 좀 춤을 출 수 있으면, 한국 춤을 추는 어떤 무용수로서 어떤 기술이라는 게 어떤 때는 그 기술의 발전이 그걸 접목하는 게 어떤 때는 좀 낯설 때도 있지만, 훨씬 더 이제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 깊이와 어떤 기술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이 무용 예술이 더 사람들에게서 잘 전달되지 않을까. 그 깊이가 없으면은 몸으로 하는 예술이 있기 때문에 그 전달하기가 저는 되게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용수로서는 어떤 나의 몸을 좀 더 깊이 있게, 또 이 몸짓 하나를 구현하기 위해서 더 고민하고 또 그런 인내를 가져보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더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각 예술이 이제 변화를 맞이하는 게 이제 예술사의 한 부분인데, 미술 쪽에서 보면은 이제 사진기가 발명돼 가지고 이 재현을 하고 이렇게 똑같은 걸, 눈에 보이는 거를 2차원에다 옮기는, 이게 이제 회화의 일이었는데 그것이 큰 충격을 받아서 사진하고 다른 방향을 틀다 보니까 인상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상주의가 나오게 되니까 색깔을 중시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추상 미술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현대 미술의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이 나오고, 또 이제 동영상이나 영화라든지 뭐 비디오가 나오게 되면서 또 다른 움직이는 그림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생기게 되고, 또 컴퓨터가 생기면서 또 여러 가지 이진법에 근거한 새로운 미술의 또 경향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데 지금 또 AI가 나왔는데요. 지금 AI 수준은 진짜 대단합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못 따라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보라든지 이런 양에 있어서는 절대로 못 따라가고, 또 잘 그립니다. 얘네들이 엄청 잘 그려요. 그래서 지금 수준이 굉장히 높고, 제가 엊그저께 대구에 간송미술관이 있어요.
그래서 간송미술관에 갔다 왔는데 그 한 방을 거기는 꼭 그 뭐 AI 이런 걸 좀 뭐 이렇게 많이 응용하는 그 룸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거기 이제 간송미술관의 소장품 중에 제일 유명한 게 그 신윤복의 미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렘브란트 풍부터 해서 뭐 벨라스 뭐각 풍으로 해서 뭐 에곤 실레까지 해서 딱 그걸 바꿔놓은 게 있습니다. 그 그림 보면 너무나 예쁘고 좋아요. 그 페르메어가 그린 그런 미인도 같은 그런 풍으로도 돼 있고 또 그 페르메어의 그림은 또 동양화로 바꿔가지고 AI로 그래서 한국화 같은 그런 느낌의 그림을 나오고 그래서 이 수준이라는 거는 뭐 지금 이제 엄청나게 지금 계속 발전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이제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너네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작가 노트 이걸 좀 써서 가져와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한 글들이 막 있는데 보면 그러니까 AI가 써줬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알아보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그 수준이 거기까지는 못 올라오는 건 사실이지만 하여튼 이 역량은 지금 대단하게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영화를 좀 만드는 작업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개념 영화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포스터만 있고 저 예고편만 있는 영화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본편을 못 찍어요. 그래서 각본하고 배우하고 뭐 다 영화 음악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영화만 안 찍습니다. 그게 이제 관념 속에 아이디어 속에 만드는 제가 개념 영화 창시자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 스톱 모션을 그걸 해가지고 움직여서 만들고 그러는데 이제 요새 영화도 이제 막 그렇게 달라져가지고 해서 제가 30년 전부터 이제 오늘 뭐 이용현 선생님 또 전통하고 현대를 이제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30년 전부터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지금 여기 융합도 얘기하시고 전통과 현대 얘기하시니까 저는 그 어린 왕자를 좀 국악풍으로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옥색 도포를 입고 장미가 아니고 작약을 들고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국악이 나오고 뒤에 배경은 산수화가 다 가지고 나오고 이런 어떤 그 요새 어린 왕자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한 5명만 해가지고 한 전 세계 공연 순회 공연을 뮤지컬 같이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저는 이걸 30년 동안 계속 꿈꾸고 생텍쥐베리 책을 사가지고 맨날 보고 있는데 안 돼요. 늙어서 이제 안 됩니다. 힘들어서. 그래서 이걸 AI한테 지금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좋은 게 나오고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걸 소비해 주시고 즐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런 꿈을 갖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미술 쪽 부분에 AI의 발전은 굉장히 이제 높고 굉장히 멀리 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AI 시대에 가장 주목을 받을 것 같고 발전의 그 가능성이 높은 예술 영역이 저는 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용가는 앞으로도 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 있는 무용가는 제가 그 AI 하도 AI 하길래 아 도대체 AI는 춤을 어떻게 바라보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제와 이제 국내의 데이터베이스 학술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나라고 보니까 국제, 특히 이제 미국, 중국이 아주 월등합니다. 거기는 이미 창작의 작업의 도구로서 AI가 나와 있고 거버넌스, 특히 지원을 많이 받아서 AI 작품을 아주 장기간 동안에 작업을 해서 그것을 또 결과물로 나오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데이터베이스 안에서의 추출을 했을 때에 AI로 할 수 있는 무용이 아직 그냥 담론, 교육적 방안, 교육적 교구로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AI 자체의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춤을 추는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도 아예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돌아가셔서 재미나이 프로에 2분짜리 한국 춤을 한번 보여주겠니라고 하면 아마 그 수준이 정말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피땀 눈물에 엮여져 있는 신체성을 통한 그 표현 예술의 그 실제 중심의 공연 예술 파트인 무용 부분은 아무래도 앞으로 더 주목을 받을 것 같고 한국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그 하나하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지만 한국적인 춤의 AI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데이터, 한국적인 춤의 AI 데이터가 그러면 다
뭐 저장이 됐고 생성형으로 나왔을 때 똑같은 동작이 A, B, C, 뭐 B, C는 달라도 비슷비슷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AI의 도구를 잘 활용을 해서 웰메이드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무용가, 그 소수의 무용가들은 굉장히 전망이 지금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 무용인들도 있는데요. 우리 희망을 갖고 열심히 무용을 계속 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AI가 아무리 빠르게 많은 것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우리 예술인으로서의 인간만이 쌓아온 그런 경험, 노력, 시간, 땀, 혼이 담긴 이런 예술, 특히나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영역 자리는 따라올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예술가로 산다라는 것. 자, 우리 많은 일반 분들께서 우리 예술가들이 무대 위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다, 좋아 보인다라는 그런 시각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사실 저에게도 되게 고생 없이 살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 계시긴 하시는데요.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분들이신데 그 내면에 얼마나 많은 숨은 노력과 또 고민과 또 어려움이 또 굉장히 깊이 있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어느 순간 가장 힘들었고 또 그래도 내가 이 길을 계속 걷게 만들었던 그런 내적인 동력, 힘은 무엇이었는지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짧게 정말 간단하게 네 여기 김미 선생이 먼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개인에게 하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2, 3일 전에 이제 공연물을 하나 올리고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지방에서 항상 무용수는 어떤 연습하는 과정, 어떤 작품을 만드는 과정 안에서 내가 어떻게 무용수로서 온전하게 이 작업을 하고 있는지가 가장 힘들고 내지는 또 가장 기쁜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연습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 번은 음악을 굉장히 놓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안무자는 그게 이제 계속 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반복을 하다가 제가 어떤 찰나에 안무자의 얼굴을 보게 됐어요. 근데 안무자가 굉장히 인상을 찌푸리는 그 모습을 그 찰나에 봤거든요. 저는 무용수로서 굉장히 그 순간 정말 너무나도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뭐지? 내가 아직도 이게 안 되는구나. 나는 왜 이게 안 되고 있지? 당장 이제 내일 모레 무대에 올라가야 되는데 굉장히 자존감도 떨어지고 또 어떤 피드백을 받을 때도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또 약간 어떤 고쳐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 들었을 때 또 그게 또 해결이 잘 되지 않을 때 내 마음과 몸이 함께 무너지는 그 순간이 어떤 때는 굉장히 또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이제 연습을 통해서 내지는 어떤 긴장과 또 함께하는 이제 무용수들과의 어떤 연대감으로 그런 장면들이 이게 잘 해결이 됐을 때는 그리고 그래서 그 공연이 되게 좋은 결과물로 관객들에게 울림을 줬을 때 그럴 때 어떤 그런 연습에서의 느꼈던 그런 어려움들이 한순간 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현장에서 그런 느낌을 받고 왔는데요. 무용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항상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춤을 추고 싶을 때가 많지만 또 그 사랑이 항상 온전하지 않을 때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내지는 그런 사랑스러운 춤을 추고 싶은 무용수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내 마음과 몸이 항상 어떤 수련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잃지 않고 싶기 때문에 또 이 길을 또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자 장일범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네. 보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근데 예술가인가 제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그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약간은 왜냐하면 제가 또 테너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마에스트리의 성악가로 테너 퍼스트 테너로 이제 뭐 전 세계에서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이제 종합 예술인 아닌가 홍서범 씨가 옛날에 얘기하던 왜냐하면 라디오 DJ라는 게
건데요. 이제 이거의 이거를 매일 해야 되잖아요. 전 20주년이 되었어요. 라디오 DJ를 한 지가. 근데 이걸 매일 에브리데이 이제 하는 건데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 해소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역시 자기 루틴을 지키는 거 그게 굉장히 예술가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루틴이 잘 지켜졌을 때 롱런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루틴을 소중하게 생각하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예술가들의 정말 화려한 이런 모습 이면에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 고민의 선택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결국 내가 이 길을 계속 걷게 만들었던 힘은 정말 내가 그냥 좋아서 하고 싶어서 원해서 이게 바로 내 삶이기 때문에라는 그런 공통된 마음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지고요. 정말 오랜 시간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나눠주신 우리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패널분들 자리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념사진은 우리 이따가 끝나고 그럴까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너무 귀한 시간이어서 이걸로 우리가 공연이 맞춰진 것 같지만 사실 남아있는 순서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선생님, 이성준 선생님. 아, 예. 아, 예. 제가 옷을 갈아입어야 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네, 제 네. 책에 보면 음악과 춤에 대한 단상의 내용으로 제가 질문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네, 네. 아, 네. 전통적으로 우리 국악에는 악가무라는 통합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음악과 노래, 춤이 본래 하나의 흐름 안에서 서로를 지탱해 왔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그런데 실제 공연이나 제작 현장을 가서 보면 제 사견이지만 여전히 음악 중심의 구조 속에서 무용이 부수적인 요소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음악과 춤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 상생의 관계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서로 다른 장르와 또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저는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차이는 누가 창작의 중심에 서 있는지 또 예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런 본질적인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것은 창작 주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보통 옛날에는 음악이 정해진 뒤에 춤이 얹어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음악 감독으로 공연의 음악을 준비하시면서 음악과 춤 중에서 솔직히 어디에 창작 중심에 두고 계시는지 또 조율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고민과 또 과정을 거치시는지 또 시나리오 수업을 하시면서 소리, 악기, 춤을 함께 지도하고 연주하는 과정에서 아, 음악과 춤은 분명히 서로 다른 언어구나 라고 느끼셨던 구체적인 순간이 있었다면 경험을 함께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 들려주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음악 감독 이성준입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이 말씀하셨을 때 저도 저기 앉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앉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20분이 예상이 돼 있었는데 딱 45분 하셨었거든요. 제가 지금 5분이 주어져 있는데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첫 번째 음악과 춤 중에 어디에 창작 중심을 두었는지. 그래도 춤 무대니까 저는 창작은 아무래도 춤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늘 창작은 아프고 처절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행복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조율하는 과정은 어땠는지. 이용희 선생님 원래 이렇게 욕심이 엄청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많아서 힘들었다고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안 힘들려고 노력 많이 했고요. 오늘 음악은 모두 다 전부 새롭게 작편곡이 된 곡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콜라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융합적으로 아까 융합 복합 막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에 맞춰서 음악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9명의 연주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춤이 먼저냐 음악이 먼저냐 그리고 만들어진 음악에 춤을 추느냐 또 춤에 맞춰서 음악을 만드느냐 저는 사실 후자 쪽입니다. 그래서 같은 음악으로 같은 동작에 춤을 춰도 해석이 다 다르고 그리고 느낌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용음악 자체는 선율이 중심이 되느냐 장단이 중심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선율이 중심이 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장단이 중심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율에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만드냐에 따라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아쟁이 좋다 나는 대금이 좋다. 그럼 웬만하면 다 거기에 맞춰드리려고 하지만 여러분들과 다르게 저희가 봤을 때 이분의 춤은 좀 간결해서 아쟁이나 대금처럼 연결되는 그런 음악보다는 가야금이나 검은고처럼 딱딱 끊어지는 음악이 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저랑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고 그 음악을 맞춰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악사들한테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꼭 나는 이 음악이 좋아요 보다는 이 악기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충분히 대화를 한 다음에 음악을 만들어 가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잘하고 있죠?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음악과 춤은 분명 다르거나 느꼈던 구체적인 순간이 있다면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음악과 춤은 주연이냐 조연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연 없는 주연은 절대 빛날 수 없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악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같은 음악인데 다른 선율을 할 때, 그리고 다른 악기로 같은 선율을 할 때 이게 느낌이 확연하게 달라요. 그래서 리허설 같은 거 연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렇게 했지만 이 악기로 이 음악을 연주하는 게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악기로 이렇게 해서 합주를 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화로서 계속 이렇게 어떤 내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이렇게 향해서 가야지, 누군가에게 그냥 맡겨놓고 제가 그냥 춤을 추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객에게서 들었을 때는 그 춤을 추는 분에 의한 생각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좀 같이 해서 우리가 대화로서 다 한다면 더 좋고 더 좋은 무대가 반드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돼야 우리 오신 관객분들도 그런 이해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국악과 무용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까? 저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우리가 문화적 예술적으로 가장 어려운 게 저는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문화예술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물론 맞습니다. 전통도 있어야 되고 새롭게 창작돼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전통 없이 새로운 창작이 된들 그 생명력이 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 무용을 한다면 전통을 반드시 이해하고, 전통 음악을 이해하고, 장단을 이해하고, 그러고 나서 창작을 한다면 뭐 그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즐겁게 해드리라고 저한테 말을 이렇게 말씀하시도, 질문은 다 이렇게 즐거운 질문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즐겁게 해드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되게 난감한데, 생긴 게 즐겁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 무대 지켜봐 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저희 전통 많이 더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용희 선생님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관객 여러분.